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면 세법적으로 틈새 시장이 존재한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1월 두 번째 영상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걸 설명했었나요? 2022년도 경기 전망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아마 제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미래를 예견해보자야 막 이제 욕들이 들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또 이제 재개발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뭘 이야기해야 되나요? 바로 재개발 전망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재개발 전망은 바로 어떠냐라고 하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재개발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단순히 재개발 전문가의 재개발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개발이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부분들은 바로 통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던 게 바로 공급량 통계였었습니다. 공급량이 2023년도까지 계속 바닥을 기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2년 동안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에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부족해. 그럼 집값이 올라가겠네? 그럼 공급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급은 바로 어딘가요? 도심지잖아요. 이 도심지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러고 또 알 수 있는 거. 재개발, 재건축으로밖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앞서 보이는 이 공급량 있잖아요. 최근 뭐 2만 세대, 3만 세대 공급되는 게 순수한 공급량일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 상기 신도시처럼 논밭을 밀어엎고서 딱 10만 세대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거는 순수한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이 존재하겠죠. 멸실되는 주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공급은 사실상 많지가 않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멸실되는 공급량들을 보게 되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공급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송파일리오 시티가 현재까지 재건축된 아파트 중에서 단일 세대로는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송파일리오 시티가 무려 9,510세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1,500세대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재건축의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건 재개발은 일반 분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좀 많이 늘어나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재개발이 일반 분양이 많고 사업성이 좋은 거는 팩트지만 가구수로 따져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개발은 다가구다 라고 하면 다가구 내에 8가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단독주택이다, 뭐 2가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와요. 물론 1+1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차치한다 하고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하나, 그리고 우리가 주택들을 보게 되면 재개발 지역은 뭔가 막 원룸, 투룸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재개발이 완료되면 정형화를 시켜버리죠. 아무리 못해도 25평, 33평, 45평 이런 식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뭔가 가구 수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는 순수한 공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상기 신도시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상기 신도시 달라고 한 적이 있었었나요? 사실 서울의 집값이 문제였었던 거가 상기 신도시로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요? 서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2기 신도시라든가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기 신도시를 반대하죠. 왜냐? 2기 신도시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상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경기도 집값 잡는 정책 아니냐, 왜 서울 집값을 잡아야지 하면서 막 반대를 했었던 거죠. 즉 사실 이게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분명 어딘가는 타격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타격이 어디로 미치느냐라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기 신도시가 솔직히 언제 입주하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진짜 5년 뒤든 10년 뒤든 입주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도로교통망은
솔직히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경부고속도로를 갑자기 확 넓힐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차가 미어 터질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핵심 중정철이라든지 GTS라든지 이런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경기도의 승패를 가릴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난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도심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말하는 의미 없는 통계 중 하나가 바로 주택 보급률인데요. 바로 무엇이냐?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이전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주택 보급률의 함정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주택도 있지만 비선호하는 주택들도 다 있는 거죠. 빌라라든가 반지하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택 보급률이 과연 의미가 있는 주택 보급률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서울은 100도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주택은 아까 주택 보급률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원한다.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빌라 원한다라고 한 적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파트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도심지,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마저도 보면 노후도 비율이 장난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어떤가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단적으로 목동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동 어떤가요? 너무 좋죠. 위치도 괜찮고 학군도 괜찮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불편한 거는 딱 하나가 있죠. 오래됐어. 그리고 주차가 너무 힘들어. 여기가 신축 아파트만 되면 그냥 목동도 3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재건축을 허용을 안 해주네?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잖아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프레임을 잘 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정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잘 안 풀어주려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만 때려잡으면 안 되는 거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줘야 무조건적인 강남, 반포 이런 식으로 가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주택들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냥 막 다 규제로 때려잡고 그러면 지금 살아남은 신축 아파트들의 희소성만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제가 통계들 쭉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도심지의 신축 아파트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심하다라고 하면 지금 잘 추진돼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고 지금 얘네들이 사실상 서울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일전 시간에도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 드렸나요? 이번에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되던 간에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죠. 특히 양도소득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다주택자라고 하면 최고 세율이 어떤가요? 45%에 30% 중과 그럼 75%에다가 10% 지방세까지 붙게 되면 82.5%거든요. 그렇게 해서 빵빵 터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반 세율이다 라고 해도 세금이 없진 않죠. 어마어마합니다.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4억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세금 떼고 나면 5억 7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30% 중과세율이 붙는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양도소득세가 7,500만 원으로 빵 터져버리죠. 진짜 남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세금 세팅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4천만 원으로, 그리고 내가 10년 보유 10년 거주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까지 세팅을 끝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1,500만 원으로 확 줄게 됩니다. 즉 내가 세금 세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세금 부과되는 게 천차만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똘똘한 한 채다 라고 했었는데, 재개발에는 이 세금 규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바로 무엇이냐? 일단 종부세가 너무 무서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빵 터지게 되는데 이게
재개발로 가게 되면 바로 무엇이 존재하느냐? 재개발, 재건축이 이주 철거를 하게 되어 그런 건축물 멸실이 되게 되죠. 그러면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안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 카운트 대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게 되면 종부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양도세는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수에는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입주권 그 자체는 주택이 아니라 권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입주권도 주택수에 카운트가 돼가지고 3주택자 중과세율이 붙게 되지만 입주권 그 자체를 양도하게 되면 일반세율이다 라는 부분들도 틈새 시장.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일반 세율보다도 비과세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비과세 세팅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가장 추천드리는 게 바로 무엇이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사항 규정입니다. 이거는 일전 직방 재개발이신에서도 한번 상세하게 풀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핵심만 이야기는 바로 뭐냐? 내가 A주택이 있는데 비관리처분 인가는 입주권을 샀어요. 그러면 이 입주권이 나중에 추후 준공이 나면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종전 A주택을 처분해도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 기준이 지금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 상가, 멸실된 입주권, 무허 건축물, 즉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길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 부분들도 잘 파다 보면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도로 부지 상가 같은 경우는 종부세 피하고요. 양도세도 피하고요. 취득세도 피하죠. 그리고 멸실된 입주권 아까 취득세 피하고 양도세 피하고 종부세 피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애매해요. 일단 취득세는 4.4%인데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부과가 맞아요. 근데 간혹 재산세가 부과되는 무허가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카운트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한 가지 결함이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양도세 카운트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무허가는 어떤 식으로 많이들 사주냐면 자녀한테 사준다라는 부분들도 예전에 무허가 편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일명 특수물건들은 입주권이 정말 까다롭다. 그래서 사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투자하기보다는 재개발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내가 이런 특수물건을 하기에는 약간 좀 그래. 그냥 멸실된 입주권을 많이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왜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뜰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특히 도심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면 세법적으로 틈새 시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입주권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개념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뭐 5년 재당첨 금지다 그리고 전매 금지다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복잡한 재개발, 재건축을 왜 공부할까요? 틈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이거 뭐 재개발, 재건축 그거 뭐 하던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공부 많이 하고 20, 30대도 재개발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재개발에 길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도 재개발의 신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도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